우리 주변에 특별히 잘생기거나 부자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 존재감은 어디서 나올까? 맨손으로 현대그룹을 일군 정주영 회장이 평생 보여준 비밀, 오늘 함께 파헤쳐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자기계발 팁 더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특징, 생각보다 행동이 10배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어떤가요?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면 일단 계획부터 세우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조건이 다 갖춰질 때까지 미룹니다. 저도 그랬어요. 블로그 하나 시작하는데 석 달을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주제로 할까? 디자인은 어떻게 하지? 글은 얼마나 자주 써야 하나? 그러다가 결국 시작도 못했죠. 근데 존재감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이 사람들은 60%만 준비되면 이미 시작합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작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걸 알거든요. 정주영 회장이 딱 그랬어요. 1970년대 초반 그는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현대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조선 기술도 없고 전문 인력도 없고 경험은 완전히 제로였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기술자부터 모으고 교육받고 작은 배부터 만들어보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했겠죠. 정주영은 달랐어요. 그는 그리스 선주에게 가서 대형 유조선 2척을 먼저 수주받아 왔어요. 배 만드는 법도 모르는데 주문부터 받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죠. 은행에서는 돈을 안 빌려주려고 했고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영국으로 날아가서 조선소를 직접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울산에 조선소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실행력의 자기장이에요. 계획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단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죠.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어요. 해봤어요. 아니요. 그럼 하면 되죠. 이 한마디가 그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모함과 실행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모함은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드는 거고 실행력은 방향은 정해놓고 가면서 조정하는 겁니다. 정주영도 아무 계획 없이 시작한 건 아니에요. 단지 모든 세부사항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을 뿐이죠. 제가 주변에서 본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창업하겠다고 5년 준비하는 사람 있고 3개월 준비하고 바로 시작하는 사람 있죠. 신기한 건 결과는 비슷한데 후자가 훨씬 빨리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부딪히면서 시장에서 배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미루던 일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걸 오늘 10분만 투자해서 시작해보는 겁니다. 책 쓰고 싶었어요? 제목 하나 정하고 첫 문단 써보세요. 운동 시작하고 싶었어요? 오늘 집에서 스쿼트 10개만 해보세요. 새로운 기술 배우고 싶었어요? 유튜브 강의 하나 찾아서 10분만 봐보세요.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에요. 시작했다는 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시작하는 순간 당신 주변 사람들이 느껴요. 아, 이 사람은 말만 하는 게 아니구나.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그게 바로 아우라의 시작입니다. 정주영이 조선소 첫 배를 진수시켰을 때 세계가 놀랐어요. 불가능하다던 일을 해낸 거죠. 근데 그는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 빨리 움직였을 뿐입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행동하는 시간을 늘린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생각만 하던 걸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존재감을 바꿔놓을 거예요. 이제 첫 번째 특징의 두 번째 레이어로 들어가 볼게요. 완벽주의에 덫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대부분이 행동 못하는 진짜 이유는 게으름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죠. 실수할까봐 무섭고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돼요. 남들이 날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발목을 잡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프레젠테이션 준비할 때 자료를 수십 번 고쳤던 적 있어요. 폰트 하나, 색깔 하나까지 완벽하게 만들려고 밤을 새웠죠. 근데 막상 발표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그 세세한 부분은 신경 안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기억한 건 제가 전달한 메시지뿐이었어요.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완벽주의에 갇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실수를 다르게 봐요.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로 보는 겁니다. 안 되는 방법 하나를 배운 거죠. 정주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첫 사업은 쌀가게였는데 망했어요. 완전히 파산했죠.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좌절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나는 사업에 재능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근데 정주영은 달랐어요. 그는 쌀가게가 망한 이유를 분석했어요. 현금 흐름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걸 깨달았죠. 외상을 너무 많이 줬고 돈이 돌지 않았어요. 이 교훈이 나중에 건설업에서 엄청난 자산이 됐습니다. 현대건설이 현금 관리를 철저하게 한 건 바로 이 실패 경험 덕분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수를 학습 도구로 써요. 매번 부딪힐 때마다 더 똑똑해지는 거죠. 반면에 완벽주의자들은 실수 자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죠. 제가 아는 한 선배가 있어요. 앱 개발자인데 첫 번째 앱이 완전히 망했어요. 다운로드가 100개도 안 됐죠. 근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사용자 피드백을 전부 읽었어요. 왜 사람들이 안 쓰는지, 뭐가 불편한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앱을 만들 때 그 피드백을 전부 반영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100만 다운로드를 넘었습니다. 첫 번째 앱이 성공했으면 더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실패가 없었다면 두 번째 앱도 없었을 거예요. 실패가 성공의 재료가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완벽주의에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작은 실험 하나를 해보세요. 일부러 완벽하지 않은 걸 내놓는 거예요. 블로그 글을 쓴다면 80%만 만족스러워도 발행해보세요. 프로젝트를 한다면 베타 버전으로 먼저 공유해보세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에요. 배웠다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성공입니다. 정주영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성공의 과정이다. 실패 없이는 성공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하려다가 기회를 놓친 적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말 걸고 싶었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 사람이 가버렸거나 지원하고 싶은 회사가 있었는데 이력서를 완벽하게 만들려다가 마감이 지나갔거나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80% 준비됐으면 시작하고 나머지 20%는 가면서 채우자. 이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정주영이 조선소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작하고 나서 매일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워나갔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실수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세계적인 조선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뭔가를 내놓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걸 통해 뭘 배웠지? 그 답이 나온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성장입니다. 이제 첫 번째 특징의 마지막 실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일단 해봐 정신을 실제로 적용하는 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하죠? 뭔가 막막해요. 저도 그 마음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책상 앞에 앉으면 손이 안 움직이는 거죠. 여기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존재감 강한 사람들이 쓰는 5분 규칙이에요.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해요. 5분 안에 결정하고 바로 첫 걸음을 떼는 겁니다. 왜 5분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5분 이상 고민하면 점점 더 안 하려는 이유를 찾기 시작한대요. 처음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중엔 왜 안 해도 되는지 합리화하게 되는 거죠. 정주영한테 딱 맞는 이야기가 있어요. 1960년대 말 정부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 제안이 왔어요. 엄청난 프로젝트였죠. 당시 한국에는 고속도로를 만들어 본 회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다른 건설사들은 다 거절했어요. 너무 위험하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이유들이었죠. 근데 정주영은 어땠을까요? 제안을 받자마자 바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할지는 그 다음에 고민한 겁니다.
사람들이 물었죠. 어떻게 할 건데요? 고속도로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정주영은 이렇게 답했어요.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되면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바로 5분 규칙의 실전이에요. 결정은 빠르게, 실행은 즉시, 방법은 가면서 배우는 거죠. 완벽한 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제 경험담 하나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한 달 동안 시장 조사하고 경쟁사 분석하고 사업 계획서 쓰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자료 조사는 그만하고 고객 한 명이라도 만나봤어. 그 말이 뇌리를 때렸어요. 한 달 동안 책상에서만 고민했지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잠재 고객 10명에게 연락했어요. 5분 안에 결정하고 바로 실행했죠. 그렇게 만난 사람들한테서 얻은 인사이트가 한 달 동안 조사한 것보다 훨씬 가치 있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타이머를 A루분으로 맞추세요. 그리고 그 5분 안에 한 가지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분 안에 뭘 할 수 있을까요? 헬스장 3곳에 전화해서 가격 알아보기, 유튜브에서 홈트 영상 하나 찾아서 저장하기, 운동복 꺼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두기. 뭐든 좋아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5분 안에 할 수 있는 거요. 온라인 강의 하나 결제하기, 관련 책 한 권 주문하기, 그 분야 전문가한테 커피챗 요청 메시지 보내기. 작아도 상관없어요. 핵심은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정주영이 고속도로 건설을 수락하고 나서 뭘 했을까요? 일단 독일로 날아갔어요. 아우토반을 직접 보고 배우려고요. 책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배운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5분 규칙은 무모하게 뛰어들라는 게 아니에요. 빠르게 결정하고 작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정주영도 고속도로 전체를 하루 만에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일단 시작하고 한 구간씩 해결해 나간 거죠. 실제로 해보면 알게 돼요. 시작하기 전에 걱정했던 것들 중 90%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상 못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건 시작하기 전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뭔가 하고 싶은 게 떠오르면 5분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5분 후엔 무조건 한 가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메모든 검색이든 누군가에게 말하든 뭐든 좋아요. 정주영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해보기 전엔 모른다. 해봐야 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5분 규칙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존재감을 만들어갈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갈게요. 실패를 성장의 징표로 보는 시각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실패하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재능이 없나 봐. 이렇게 쉽게 포기하게 되죠.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무섭고 다시 시도할 용기가 안 나요. 저도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가 완전히 실패한 적이 있어요. 몇 달 동안 준비했는데 결과가 엉망이었죠. 그때 진짜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회의 시간마다 사람들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근데 아우라 있는 사람들은 실패를 다르게 봐요. 이 사람들한테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진행 중인 과정의 한 부분일 뿐이죠. 마치 계단을 오르다가 한 발 헛디딘 것처럼 다시 발을 디디면 되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의 울산 조선소 이야기를 해볼게요. 1970년대 초반, 그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돈이 없었어요.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는데 한국 은행들은 다 거절했죠. 너무 위험하다. 경험도 없는데 무슨 조선소냐. 망하면 어쩔 거냐. 이런 말들을 들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포기했을 거예요. 국내 은행들이 다 안 된다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정주영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런던으로 날아갔어요.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을 찾아간 겁니다. 거기서도 처음엔 거절당했어요. 당연하죠. 한국이라는 나라도 잘 모르는데 배 한 번 안 만들어 본 회사가 세계 최대 조선소를 짓겠다니까요. 정주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어요. 거기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죠. 그리고 은행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4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배 만드는 건 우리 DNA에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은행을 설득했어요. 결국 자금을 받아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조선소를 짓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터졌어요. 기술적 난관, 인력 부족, 자재 수급 문제. 매일이 실패의 연속이었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거 안 되겠다.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정주영은 달랐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강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와 시련을 구분해요. 시련은 과정이고 실패는 포기했을 때만 찾아온다는 거죠. 계속 시도하는 한 그건 아직 진행 중인 겁니다. 제가 아는 한 후배가 있어요. 스타트업을 시작했다가 1년 만에 망했어요. 투자받은 돈 다 날리고 팀원들도 다 떠나고 혼자 남았죠. 주변에서 다들 위로했어요. 힘들었겠다. 이제 취직이라도 해라. 근데 그 후배는 6개월 후에 다시 시작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로 두 번째 스타트업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죠. 한 번 실패했는데 무섭지 않아? 그 후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비싼 수업료 내고 배운 거죠. 이제 뭘 하면 안 되는지 확실히 아니까 두 번째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마인드가 진짜예요. 지금 그 후배는 성공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실패가 없었다면 두 번째 성공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실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겪은 실패 경험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이 실패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 3가지.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실패해서 배운 게 뭐가 있어? 그냥 기분만 나쁘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근데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안 배웠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질문에 대답을 잘 못했는지, 어떤 경험이 부족한지, 다음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게 다 배움이에요. 프로젝트가 실패했어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계획 단계에서 놓친 게 뭔지, 팀 커뮤니케이션에서 부족한 게 뭔지, 다음엔 어떤 걸 먼저 체크해야 할지. 이것도 전부 다 배움입니다. 정주영은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한 번의 성공보다 수십 번의 시련을 겪었죠. 근데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배우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넘어져도 계속 일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해보세요. 다음에 뭔가 안 풀릴 때 이게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나한테 뭘 가르쳐 주려는 걸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관점을 바꿔 놓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장기 게임을 하는 사람의 여유에 대해서요. 우리가 불안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빠른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한 달 열심히 했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초조해져요. 이거 계속해도 되는 걸까?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저도 그랬어요.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3개월 동안 매일 글을 썼는데 방문자가 하루에 10명도 안 됐어요. 주변에서는 유튜브가 대세라고, 블로그는 이제 아니라고 했죠. 그때 진짜 고민했어요. 이거 계속 해야 하나? 근데 강력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시간축에 살아요. 이 사람들은 오늘이 아니라 5년 후를 보고 있어요.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가치 있는 건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거든요.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만들 때 이야기예요. 1972년에 착공했는데 첫 배가 나온 게 1974년이에요. 2년이에요. 그 2년 동안 돈만 나가고 수익은 하나도 없었죠. 주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돈만 까먹고 있다. 이거 망하는 거다. 그만둬라. 근데 정주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무를 심는 거예요. 씨앗 뿌리고 바로 열매가 열리나요? 시간이 필요해요. 조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0년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1970년대에 심은 씨앗이 1980년대에 꽃을 피웠죠.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조선소가 됐어요. 만약 정주영이 2년 만에 결과가 안 나온다고 포기했다면 그 성공은 없었을 겁니다. 이게 장기 게임의 힘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이득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단기 게임을 해요. 빠른 결과,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죠. 제가 만난 한 투자자분이 있어요. 그분은 20대 때부터 꾸준히 공부하고 투자했는데 10년 동안 큰 돈을 못 벌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부동산으로 빠르게 돈을 벌고 주식으로 대박나고 그랬는데 그분은 조용히 자기 길을 갔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분은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반면에 빠른 돈을 쫓았던 친구들 중 많은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느려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빠른 길이었던 거예요. 정주영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는 항상 멀리 가는 걸 선택했어요. 당장의 이익보다 10년 후의 비전을 봤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실천 방법 하나 드릴게요.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하세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해보는 겁니다. 5년 후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처음엔 막연할 수 있어요. 5년 후라니 너무 먼 미래 아닌가? 근데 이게 중요해요. 5년 후를 상상하면 오늘의 선택이 달라져요. 당장 편한 걸 선택할지 미래를 위해 투자할지 결정할 때 기준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넷플릭스 볼까? 아니면 온라인 강의 들을까? 5년 후를 생각 안 하면 당연히 넷플릭스죠. 편하고 재미있으니까요. 근데 5년 후를 떠올리면 달라져요. 5년 후 내가 원하는 모습을 위해서는 지금 뭘 해야 할까? 이게 장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매일 작은 선택을 할 때마다 미래를 떠올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 놀아도 당장은 문제 없어요. 근데 365일, 5년이면 1225일이에요. 그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주영이 조선소에 10년을 투자할 수 있었던 건 그가 20년, 30년 후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장의 손실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믿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 인내심과 장기적 시야가 비범한 아우라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5분만 시간 내서 5년 후를 상상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그리고 하루 동안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물어보세요. 이 선택이 5년 후에 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서 인생을 바꿀 거예요. 장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안 돼도 내일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 여유가 바로 강한 존재감을 만듭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의 실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주변의 부정적 반응을 필터링하는 법이에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안 될 거야. 너무 어렵지 않아. 다른 사람들도 다 실패했는데. 이런 말들 들으면 자신감이 확 떨어져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저도 똑같았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한다고 했더니 가족들이 반대했어요. 지금 하는 일도 괜찮은데 왜 굳이 모험을 하냐고요. 친구들도 비슷했죠. 실패하면 어쩌려고, 안정적인 게 최고야. 이런 말들을 듣다 보니까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존재감 강한 사람들은 이걸 잘 구분해요. 조언과 잡음을 나누는 필터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의견을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건 귀담아 듣고 어떤 건 웃으며 흘려보내죠. 정주영이 배를 수출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이야기예요. 1970년대 초반, 한국은 아직 가난한 나라였어요. 배는커녕 제대로 된 공업 제품도 수출 못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세계 시장에 배를 팔겠다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부분이 비웃었어요. 언론에서도 무모하다고 했죠. 심지어 정부 관료들도 회의적이었어요.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브랜드도 없는데 어떻게 선진국들과 경쟁하냐는 거였죠. 근데 정주영은 이렇게 대응했어요. 그는 모든 반대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언을 주는 사람과 그냥 부정적인 사람을 구분했죠. 조선 전문가가 기술적 문제를 지적하면 귀 기울였어요. 근데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냥 안 된다고만 하면 무시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필터링이에요. 누가 말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분야의 경험이 있나요? 실제로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두려움 때문에 말리는 건가요?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진심 어린 걱정이에요. 당신을 아끼니까 실패할까봐 걱정하는 거죠. 이건 사랑이에요. 둘째는 자기 두려움의 투사예요. 자기가 못해본 거니까 당신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둘을 구분해야 해요. 첫 번째 경우라면 그 사람과 대화해보세요. 왜 걱정하는지, 어떤 부분이 위험해 보이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얻을 게 많아요. 두 번째 경우라면 웃으며 고맙다고 하고 넘어가세요. 그 사람의 두려움을 당신이 떠안을 필요 없어요. 정주영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해본 사람의 조언은 듣되 안 해본 사람의 비판은 듣지 마라. 명확하죠.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은 귀한 자산이에요. 근데 경험 없이 그냥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 잡음일 뿐입니다. 실전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이 분야에 경험 있나? 직접 해봤나? 성공했나? 실패했나? 답이 없다면 그냥 웃으며 듣고 넘기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창업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말려요. 창업은 힘들어. 다들 망해. 물어보세요. 너 창업해봤어? 안 해봤어요. 그럼 그건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 아니에요. 그냥 통념이거나 두려움이죠. 반대로 창업했다가 실패한 선배가 조언해줘요. 이런 부분은 조심해. 나는 여기서 실수했어. 이건 들어야 해요. 실제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요. 성공한 사람뿐 아니라 실패한 사람의 조언도 귀해요. 뭘 피해야 하는지 알려주니까요. 정주영도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는 선택적으로 들었어요. 조선기술자가 이 설계는 위험하다고 하면 수정했어요. 근데 은행원이 조선업은 망할 거라고 하면 무시했죠. 왜냐하면 은행원은 배를 만들어 본 적 없으니까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신 자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모든 전문가가 반대해도 당신 안에서 이건 맞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밀고 나가야 해요. 정주영이 500원짜리 지폐로 영국 은행을 설득한 건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의 직감이었죠. 물론 무모함과 확신은 달라요. 확신은 준비된 직감이에요. 정주영도 아무 준비 없이 직감만 믿은 게 아니에요. 시장을 보고 가능성을 계산하고 그 위에 직감을 더한 거죠.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계획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화내거나 상처받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할까? 경험 때문일까? 두려움 때문일까? 그리고 필터링하세요. 들을 건 듣고 넘길 건 넘기는 거예요.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이 필터가 명확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 필터를 만들어 보세요.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갈게요. 내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우리 중 몇 명이나 진짜 내 기준으로 살고 있을까요? SNS 보면서 다른 사람들 삶과 비교하죠. 저 사람은 벌써 집을 샀네. 저 사람은 좋은 회사 다니네. 저 사람은 여행을 저렇게 자주 가네. 그러다 보면 내가 뭘 원하는지 잊어버려요. 저도 그랬어요. 20대 때는 남들이 좋다는 걸 다 따라했어요. 대기업이 좋다니까 대기업 지원했고, MBA가 스펙이라니까 MBA 준비했고, 외제차가 성공의 상징이라니까 외제차를 꿈꿨죠. 근데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가?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외부 평가 대신 내부 나침반으로 움직여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거죠. 그 확신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정주영 회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1960년대 한국 재계는 명문대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었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간판이 중요했죠. 근데 정주영은 달랐어요. 그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재계 모임에 가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학벌 이야기하고 어느 대학 동문 네트워크가 어떻고 하면 그는 끼어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학력 콤플렉스 느끼고 자격지심에 위축됐겠죠. 정주영은 달랐어요. 그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는 대학은 안 나왔지만 현장이 내 대학이었다. 사람들이 책에서 배울 때 나는 땅에서 배웠다. 어느 게 더 낫다고 할 수 없지만 나는 내 방식이 자랑스럽다.
이게 바로 자신만의 기준이에요. 남들 기준으로 보면 학력이 부족해요. 근데 그는 자기 기준을 만들었어요. 현장 경험, 실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게 그의 가치 기준이었죠. 그리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뽑았어요. 현대 초기 임원들 보면 학력이 다양해요. 명문대 출신도 있지만 현장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많았죠. 정주영은 학벌보다 실력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의 기준이었으니까요. 이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였을까요? 처음엔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존경으로 바뀌었어요. 아,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자기 철학이 있구나. 그게 바로 아우라예요. 제가 만난 한 선배가 있어요. 대기업 다니다가 30대 중반에 퇴사했어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죠. 미쳤어.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둬? 연봉도 좋고 복지도 좋은데. 근데 그 선배는 자기 기준이 명확했어요. 나는 자유롭게 일하는 게 더 중요해. 돈보다 시간이 귀해. 그리고 프리랜서로 전환했어요. 처음 2년은 힘들었대요. 수입도 불안정하고 주변에서 걱정하고. 근데 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그 선배는 자기가 원하는 프로젝트만 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 행복해 보여요. 그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후회 안 해요.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후회는 남의 기준으로 살 때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살면 후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실천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내게 정말 중요한 3가지 가치. 어려울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떤 걸 했다고 말하고 싶은가? 돈을 많이 벌었다. 유명해졌다. 아니면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다.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답을 찾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확신하는 건 말이죠. 정주영의 3가지 가치는 뭐였을까요? 도전, 창조, 성취. 이게 그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안전한 길보다 어려운 길을 택했죠. 남들이 하는 사업보다 아무도 안 해본 사업을 했어요. 그게 그의 가치관에 맞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당신의 3가지 핵심 가치를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선택하기 시작하세요. 회사를 고를 때,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심지어 주말을 보내는 방법을 정할 때도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남들 눈치 보던 습관이 있으니까요. 근데 계속하다 보면 달라져요. 점점 더 확신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게 바로 내적 확신이고 그게 강한 존재감을 만듭니다. 정주영처럼 거창할 필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메뉴를 정할 때도 남들이 좋다는 걸 고르지 말고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걸 골라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쌓여서 내 기준으로 사는 삶이 됩니다. 3번째 특징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이에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 생각 때문에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상하게 보일까봐, 비웃을까봐, 실패하는 모습 보일까봐. 그래서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되죠. 모험은 꿈도 못 꿔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회의 시간에 의견 있어도 안 냈어요. 이상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할까 봐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하고 싶어도 못했죠. 거절당하는 모습 보이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보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였을까요? 아무도 날 기억 못했어요. 안전하게 살았지만 존재감은 제로였죠.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요. 100명 중 80명이 반대해도 자기 확신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물론 무모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판단을 믿고 가는 거죠. 정주영 회장이 딱 그랬어요. 1998년 그의 나이 83세였어요. 보통 그 나이면 뭘 하나요? 은퇴해서 손자들과 시간 보내죠.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정주영은 달랐어요. 그는 소 1001마리를 몰고 북한으로 갔어요. 남북 경제 협력을 시작하겠다고요.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비판했죠. 너무 위험하다. 정치적으로 문제다. 나이 든 사람이 왜 저러냐. 정부도 말렸고 가족들도 걱정했어요.
근데 정주영은 어땠을까요? 그는 자기 신념대로 갔어요. 나는 고향이 북한이다. 분단되기 전 한반도를 기억한다. 내가 살아있을 때 뭔가 해보고 싶다. 이게 그의 생각이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옳다고 믿으면 가는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방문이 금강산 관광의 시작이 됐어요. 남북 경제 협력에 물꼬를 텄죠. 만약 그가 주변 반대에 굴복했다면 그 역사적 순간은 없었을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남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참고는 하되 그게 내 결정을 지배하게 두지 말라는 거죠. 차이가 뭘까요? 참고는 정보로 쓰는 거예요. 지배는 그게 나를 막는 거고요.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어요. 30대 후반에 회사 그만두고 유튜브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다들 뭐라고 했을까요? 나이도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유튜브는 애들이나 하는 거지. 지금 회사 다니는 게 훨씬 안정적이야. 그 친구도 처음엔 흔들렸대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깨달았대요. 이 사람들 중에 유튜브 해본 사람 있나? 없어요. 다들 추측일 뿐이에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처음 6개월은 조회수도 안 나왔죠. 주변에서 봐라, 안 된다고 했잖아. 이런 말 들었대요. 근데 1년 후에는 구독자 10만 명 넘겼어요. 지금은 그걸로 먹고 살아요.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도 더 좋고 무엇보다 행복하대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모든 반대를 견뎠어? 그분이 이렇게 답했어요. 사람들 말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봤죠. 유튜브 성공한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정말 안 되나요? 그분들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쪽 말을 믿었죠. 이게 바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이에요. 모든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견을 들을지 선택하는 거예요.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은 듣되 경험 없는 사람의 걱정은 참고만 하는 거죠. 실천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에 딱 한 번만 해보세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진짜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요. 점심 메뉴라도 좋아요. 동료들이 다 중식 가자고 해요. 근데 나는 한식 먹고 싶어요. 평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따라갔죠. 혼자 다른 거 먹는다고 이상하게 볼까 봐요. 근데 이번엔 달리 해보세요. 나는 한식 먹고 싶어요. 미안하지만 따로 먹을게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떨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당신한테 관심 없어요. 각자 자기 일로 바쁘거든요. 정주영도 말했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을 생각하지 않는다. 다들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옳다고 믿는 걸 하세요. 여러분도 연습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옷 스타일, 취미 생활, 주말 보내는 방법. 남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연습하다 보면 달라져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확신이 생겨요. 그 확신이 바로 강한 존재감을 만듭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 그게 진짜 아우라예요. 이제 세 번째 특징의 실천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나만의 철학을 만드는 3단계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내 기준을 만들라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철학이라는 게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죠. 저도 그랬어요. 철학은 철학자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무슨 철학? 근데 알고 보니 철학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작은 결정에서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매일매일 선택하는 순간들이 쌓여서 내 철학이 되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철학이 있죠. 할 수 있다는 믿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말들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의 인생 경험이 만들어낸 거죠. 정주영은 강원도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 집이었죠. 17살 때 집을 나와서 서울로 왔어요. 주머니에 돈 70원 들고요. 그때부터 온갖 일을 다 했어요. 막노동도 하고 배달도 하고 쌀가게도 했죠. 그 과정에서 뭘 배웠을까요? 세상은 냉정하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 살아남으려면 내가 움직여야 한다. 이런 걸 몸으로 배운 거예요. 그게 나중에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냈으니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철학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책에서 읽고 외우는 게 아니라 내 경험에서 추출해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추출할까요? 3단계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 존경하는 사람 3명을 정하세요. 유명인이어도 좋고 주변 사람이어도 좋아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단, 진심으로 닮고 싶은 사람이어야 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정주영, 제 첫 직장 상사, 그리고 제 아버지. 이 3분을 정했죠. 왜 이분들일까요? 각자 제가 부러워하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정주영은 도전 정신, 직장 상사는 사람 대하는 방식, 아버지는 일관성이었어요. 두 번째 단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으세요. 뭐가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들까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을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제 경우는 이랬어요. 3분 다 말보다 행동이 앞섰어요. 불평하지 않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았죠.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졌어요. 약속을 지켰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 그 공통점을 내 방식으로 한 문장으로 만드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말이면 돼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하기 전에 하고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한다. 간단하죠? 근데 이게 제 기준이 됐어요.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약속을 할 때 이 문장으로 판단해요. 이거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나? 말만 하고 안 할 거면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정주영의 철학도 비슷하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는 수많은 사람을 봤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그 중에서 패턴을 발견했겠죠.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달랐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그의 철학이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철학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살면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거예요. 제 철학도 5년 전과 지금이 달라요. 경험이 쌓이면서 조금씩 바뀌었죠. 처음 직장 다닐 때 제 철학은 성과가 전부 다였어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몇 년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과정이 나쁘면 결과도 오래 못 간다는 걸요. 그래서 철학이 바뀌었어요. 과정과 결과 둘 다 중요하다로요. 정주영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무조건 빨리, 무조건 크게가 철학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들면서 변했겠죠. 빠르게보다 제대로, 크게보다 의미 있게. 이렇게요. 실천해보세요. 오늘 당장 종이 꺼내서 3단계를 해보는 겁니다. 1단계, 존경하는 사람 3명 적기. 2단계, 그들의 공통점 찾기. 3단계, 내 방식으로 한 문장 만들기.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이게 맞나? 너무 단순한 건 아닌가? 괜찮아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문장을 갖고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결정할 때마다 그 문장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선택이 쉬워져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 철학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니까요. 그 명확함이 자신감을 만들고 자신감이 존재감을 만듭니다. 정주영은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 없이 사는 건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다니는 거죠. 여러분도 나침반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작고 간단한 한 문장이면 충분해요. 그 문장이 당신을 안내할 거예요. 흔들릴 때, 고민될 때 내 철학으로 돌아가세요. 그게 바로 내적 확신이고 강한 아우라의 시작입니다.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 넘어갈게요. 완벽한 척을 내려놓는 용기예요. 우리 다들 그렇게 살죠. 약점 들키면 안 돼. 모르는 거 들키면 안 돼. 실수하는 모습 보이면 안 돼.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살아요. 항상 완벽한 척, 다 아는 척, 문제없는 척. 근데 그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저도 그랬어요. 회의 시간에 모르는 거 있어도 아는 척 했어요. 나중에 검색해보면 되지 뭐. 프로젝트 힘들어도 괜찮은 척 했죠. 도움 청하면 무능해 보일까 봐요.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가 번아웃 왔어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아닌 걸 계속 연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강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죠. 정주영 회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1990년대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어땠을까요?
다른 후보들은 서울대, 고려대 이런 화려한 학벌을 내세웠죠. 그럼 정주영은 학력을 숨겼을까요? 정반대예요. 그는 TV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초등학교가 전부예요.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죠. 근데 나는 현장에서 배웠어요. 땅을 파면서, 시멘트 반죽하면서, 직원들과 밥 먹으면서 배웠습니다.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동정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진짜였으니까요. 포장하지 않은 솔직함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완벽한 척하는 사람보다 솔직한 사람이 더 강한 존재감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완벽함에 공감 못해요. 너무 멀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취약함에는 공감해요. 나도 저런 적 있어. 이렇게 느끼는 거죠. 제가 아는 한 강사분이 있어요.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분야 전문가지만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질문했을 때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씀드릴게요. 같이 찾아보시죠. 그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신뢰했어요. 왜냐하면 진짜니까요. 완벽한 척하는 강사보다 솔직한 강사가 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이건 연구로도 증명됐어요.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연구자가 있어요. 그는 취약성에 대해 연구했는데 결론이 뭐였을까요? 취약함을 인정하는 용기가 오히려 신뢰를 만든다는 거예요. 약점을 숨기는 사람보다 드러내는 사람이 더 강하게 느껴진대요. 정주영도 자기 약점을 숨기지 않았어요. 학력만이 아니에요. 사업 실패 경험도 공개적으로 말했죠. 쌀가게 망한 이야기, 초기 건설 프로젝트에서 손해본 이야기, 이런 걸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직원들한테 완벽한 리더로 보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진짜 리더십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실패도 인정하고 모르는 것도 인정하고 도움도 청하는 리더. 그게 진짜 강한 리더죠. 실천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대화할 때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자연스럽게 공유해 보세요.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요. 예를 들어볼게요. 동료가 프로젝트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평소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잘 되고 있어. 문제 없어. 이렇게 말했겠죠. 실제로는 막히는 부분 있어도요. 이번엔 달리 해보세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부분이 좀 막혀서 고민 중이야.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어?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료가 도와줄 수도 있고 못 도와주더라도 당신을 더 인간적으로 느껴요. 나도 이 부분은 잘 몰라. 이 말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는 모든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아무도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요. 정주영도 조선업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걸 인정했죠. 제 경험담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임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였죠. 준비하다가 데이터 분석에서 실수를 발견했어요. 발표 하루 전이었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숨길 수도 있었어요. 아무도 모를 수도 있고 설마 발견하겠어.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발표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준비하면서 초기 데이터 분석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수정했고 지연된 점 죄송합니다. 임원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화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신뢰했어요. 한 임원분이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태도가 좋았다고요. 정주영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일 안 하는 사람이다.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거다. 그게 진짜 용기예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완벽한 척 내려놓기. 모르면 모른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도움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오히려 더 강해져요. 진정성이 만드는 아우라는 완벽함이 만드는 허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네 번째 특징을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취약함이 만드는 연결의 힘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깊은 관계 맺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겉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좋은 모습만, 성공한 모습만, 행복한 모습만. SNS에도 그렇게 올리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겉도는 관계만 남아요. 친구는 많은데 진짜 친구는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20대 때는 약점 보이기 싫어서 항상 괜찮은 척 했어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안 했죠. 고민 있어도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한테 잘 안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벽을 쌓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우라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 스토리를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나눠요. 그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 거죠. 정주영 회장이 직원들한테 어땠는지 아세요? 그는 자기 실패 경험을 자주 이야기했어요. 특히 쌀가게 파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왜 그랬을까요? 자랑할 만한 이야기도 많은데 굳이 실패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한 번은 직원 중에 큰 실수를 한 사람이 있었대요. 프로젝트에서 손해를 봤죠. 그 직원이 사표를 내려고 했어요. 근데 정주영이 그 직원을 불렀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정주영은 자기 쌀가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도 처음 사업할 때 망했다. 외상 관리를 못해서 현금이 돌지 않았다. 빚만 잔뜩 지고 도망치듯 문 닫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실패는 누구에게나 온다. 중요한 건 거기서 뭘 배우느냐다. 너는 이번에 뭘 배웠지? 그 직원이 답했죠. 이런저런 걸 배웠다고요. 그럼 됐어. 다음 프로젝트에서 그 교훈 살려봐라. 이게 무슨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 직원은 평생 정주영을 잊지 못했대요. 그리고 회사에 더 헌신하게 됐죠. 왜냐하면 진짜 리더를 만났거든요. 완벽한 리더가 아니라 자기도 실패해봤고 그걸 인정하는 리더 말이에요. 이게 취약함의 힘이에요. 내가 약점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편해져요. 아,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실수도 하고 힘들 때도 있구나. 그럼 나도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만난 한 팀장님이 있어요. 첫 팀 미팅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완벽한 리더가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모를 때도 많아요. 여러분이 더 잘하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가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리더가 저렇게 약점을 드러내도 되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그게 오히려 팀을 강하게 만든다는 걸요. 왜냐하면 우리도 편하게 모른다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반대로 완벽한 척하는 리더 밑에서는 어땠을까요? 다들 긴장하죠. 실수하면 안 돼, 모르는 척하면 안 돼. 그러다 보면 진짜 문제가 덮이고 나중에 터져요. 정주영도 비슷한 리더십이었어요. 그는 직원들한테 자기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서울로 올라와서 고생한 이야기, 사업 초기 빚더미에 앉았던 경험, 다 공유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직원들과 진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길을 가는 동료의 관계. 그게 그가 원한 거였어요. 실천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에 가까운 사람 한 명에게 당신의 실수 이야기 하나를 나눠보세요. 최근 있었던 거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 만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봐요. 평소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잘 지내. 바쁘긴 한데 괜찮아. 이렇게 답했겠죠. 이번엔 달리 해보세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려서 스트레스 받고 있어. 어제는 실수해서 상사한테 혼나기도 했고.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상대방도 열려요. 나도 그래. 요즘 나도 힘들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순간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저도 경험했어요. 작년에 친구한테 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안 했을 이야기였죠. 근데 그날 이후로 관계가 확 달라졌어요. 더 자주 연락하게 됐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정주영은 이런 말을 했어요. 리더는 강해 보여야 하는 게 아니라 진짜여야 한다. 강해 보이려고 하면 거리가 생긴다. 근데 진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따라온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번 주에 딱 한 번만요. 가까운 사람한테 당신의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수 이야기, 고민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 뭐든 좋아요. 처음엔 무서울 수 있어요. 이런 거 말하면 약해 보이지 않을까. 근데 정반대예요. 오히려 더 강해 보여요. 왜냐하면 진짜니까요. 진정성이 만드는 연결은 어떤 완벽함보다 강력합니다. 이제 5번째 특징으로 넘어갈게요.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는 경쟁이죠.
학교 때부터 등수 매기고 회사 가면 평가받고 승진 경쟁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돼요. 남을 도와주면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는 손해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신입 시절에 동기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저는 대충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보다 잘하면 상대적으로 제가 밀릴 것 같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좁은 생각이었죠. 근데 강력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주변 사람을 끌어올려요. 남이 빛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기뻐하죠. 왜냐하면 결국 다 함께 올라가는 거라는 걸 알거든요.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리더십이 있어요. 그는 학력 없는 직원들에게도 큰 책임을 맡겼어요. 당시 한국은 학벌 사회였죠. 대기업 임원은 다 명문대 출신이었어요. 근데 현대는 달랐어요. 정주영은 현장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임원으로 발탁했어요.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요. 주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위험하다. 그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하다. 실수할 거다. 근데 정주영은 어땠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믿어주면 그만큼 잘한다. 기회를 주고 책임을 맡기고 실수해도 다시 기회를 줬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 중 많은 이가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됐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현대건설 출신이에요. 그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현대에 들어갔죠. 정주영은 그의 가능성을 봤어요. 그리고 20대에 큰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어요. 너무 어리다, 경험이 없다, 위험하다. 근데 정주영은 밀어줬어요. 그리고 이명박은 그 기대에 부응했죠. 나중에 현대건설 사장까지 됐어요. 만약 정주영이 그에게 기회를 안 줬다면 그 성장은 없었을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남을 끌어올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올라가요. 왜냐하면 주변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생기니까요. 그 사람들이 또 당신을 도와주는 거죠. 선순환이에요. 반대로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자기가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고립돼요. 아무도 그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한 선배가 있어요. 그분은 항상 후배들을 챙겨줬어요. 자기 시간 내서 조언해주고 기회 있으면 추천해주고 실수하면 커버해주고 저도 그분한테 많이 도움받았죠. 나중에 그분이 창업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에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저도 포함해서요. 기꺼이 도와줬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줬으니까요. 그분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정주영도 비슷했어요. 그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나중에 또 도와줬어요. 조선소 건설할 때 자금이 막혔죠. 그때 예전에 그와 일했던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보증을 서주고 투자해주고 연결해주고. 왜 그랬을까요? 정주영이 그들을 먼저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줬고 기회를 줬고 성장시켜줬죠. 그게 돌고 돌아 자기한테 돌아온 거예요. 실천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만나는 사람 한 명에게 진심 어린 칭찬 하나를 건네보세요. 형식적인 칭찬 말고 진짜 칭찬이요. 어떻게 하냐고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너 정말 잘한다 이런 말 말고 너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동료가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잘했어. 한마디로 끝내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중간에 예시 든 거 정말 좋았어. 복잡한 개념을 쉽게 설명했더라. 나도 배울 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기뻐해요. 형식적인 칭찬은 금방 잊히지만 구체적인 칭찬은 오래 기억돼요. 그리고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날 봐주는구나. 정주영은 직원들한테 자주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이걸 잘할 거야. 나는 너를 믿는다. 단순한 말 같지만 엄청난 힘이 있어요. 사람은 믿어주면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심리학에서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요. 기대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정주영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가능성을 믿어줬고 그들은 정말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명씩만요. 그 사람의 강점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당신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을 빛나게 해주니까요. 그게 바로 리프팅 에너지고 강한 아우라를 만듭니다. 5번째 특징을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비판 대신 가능성을 먼저 보는 시선이에요. 누군가 실수하면 우리 반응이 어떤가요? 왜 그랬어? 이게 먼저 나오죠. 회의에서 누가 이상한 의견 내면 어때요? 저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프로젝트가 잘 안 풀리면 누구 잘못인지부터 따지고요. 저도 그랬어요. 팀원이 실수하면 짜증부터 났어요. 왜 확인 안 했어? 이렇게 쉬운 걸 왜 틀려? 이런 말들을 했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팀원들이 위축돼요. 다음부터는 새로운 시도를 안 하게 되죠. 실수할까봐 안전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우라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실수를 봐도 왜보다 어떻게를 먼저 물어봐요. 왜 그랬어가 아니라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요.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중동 건설 현장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어요. 한 현장 책임자의 판단 실수 때문이었죠. 몇억 원이 날아간 거예요. 그 책임자는 사표를 쓰고 정주영을 찾아갔어요. 정주영이 뭐라고 했을까요? 왜 그런 실수를 했느냐고 추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물었대요. 이번에 뭘 배웠지? 책임자가 답했죠. 이런저런 교훈을 얻었다고요. 정주영이 말했어요. 그럼 됐어. 회사가 비싼 수업료 낸 거지. 근데 그 수업료가 아까우면 안 되잖아. 다음 프로젝트에서 그 교훈 살려봐라. 그리고 사표를 돌려줬어요. 그 책임자는 나중에 현대건설의 핵심 인재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가능성을 보는 시선이에요. 실수한 사람을 보고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배운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 관점의 차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제가 만난 한 CEO가 있어요. 그분 회사에서는 실패 사례 발표회를 한대요. 분기마다 직원들이 자기가 실패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실패를 왜 발표해? 근데 들어보니 이해가 됐어요. 실패를 발표하면 다른 직원들이 같은 실수를 안 해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도 배운 걸 정리하면서 더 성장하죠. 무엇보다 실패가 나쁜 게 아니라는 문화가 만들어져요. 그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혁신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아니까요. 그게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정주영도 비슷한 철학이었어요. 그는 직원들한테 자주 말했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다. 나는 실수하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더 싫다. 이 말이 직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도전하게 만들었어요. 새로운 걸 시도하게 했죠. 왜냐하면 실패해도 배우면 된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현대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실천 방법 알려드릴게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질문을 바꿔보세요. 왜에서 어떻게로요? 왜 그랬어? 대신 다음엔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후배가 보고서에 실수했어요. 데이터가 틀렸죠. 평소 같으면 어땠을까요? 왜 확인 안 했어? 이렇게 말했겠죠. 후배는 변명하고 분위기는 나빠지고 이번엔 달리 해보세요. 데이터가 틀렸네. 다음엔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후배가 생각해요. 2번 확인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만들겠습니다. 이런 답이 나와요. 어느 쪽이 더 생산적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전자는 과거를 비난하는 거고 후자는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정주영은 항상 미래를 봤어요.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죠. 저도 이걸 연습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화가 나면 왜가 먼저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계속 연습하다 보니 습관이 됐어요. 지금은 자동으로 어떻게가 나와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달라져요. 더 적극적으로 일해요. 왜냐하면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아니까요. 배우면 되니까요. 그게 팀 전체를 성장시켰어요. 정주영은 이런 말을 했어요. 리더의 역할은 과거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도록 돕는 거다. 얼마나 명확한가요? 비판은 과거를 보는 거고 가능성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누군가 실수하면 3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왜, 대신 어떻게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어? 대신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작은 변화가 관계를 바꾸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으로요. 그게 바로 리더십이고 강한 존재감입니다. 이제 6번째 특징으로 넘어갈게요. 불평 없는 하루의 마법이에요.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하루에 불평을 몇 번이나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해, 출근길에 차 막혀, 회사 가서 일 많아, 점심 먹으면서 음식이 별로야, 퇴근하면서 상사가 답답해. 이렇게 하루 종일 불평하면서 살죠. 저도 그랬어요. 특히 힘들 때는 더 심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소연했죠. 요즘 일이 너무 많아, 상사가 이해를 못해, 동료들이 협조를 안 해.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나아질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불평은 에너지를 빼앗거든요. 말할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이 증폭돼요.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다운되죠. 주변 사람들도 피곤해하고요. 저 사람 또 불평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강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문제를 말할 때 항상 해결 아이디어도 함께 가져와요. 불평으로 끝내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로 넘어가는 거죠. 정주영 회장의 중동 건설 현장 이야기예요. 1970년대 중동은 정말 힘든 환경이었어요. 섭씨 50도가 넘는 더위, 모래바람, 물 부족, 자재 수급 문제. 매일매일이 문제투성이었죠. 현장 직원들이 본사에 보고했어요. 너무 힘들다. 이렇게는 못하겠다.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 정주영한테 이런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주영은 직접 중동으로 날아갔어요. 현장을 보고 직원들을 만났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힘든 건 안다. 근데 불평만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 대신 하나씩 해결해보자. 그는 문제를 리스트로 만들었어요. 물 부족? 담수 시설 만들자. 더위? 작업 시간을 새벽과 저녁으로 바꾸자. 자재 부족? 한국에서 직접 가져오자. 하나하나 해결책을 만들어간 거예요. 그 태도가 직원들한테 퍼졌어요. 처음에는 다들 불평했는데 점점 바뀌었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까부터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게 현대건설의 문화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 해결자의 에너지예요. 불평은 에너지를 빼앗지만 해결 의지는 에너지를 만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느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뭔가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제가 만난 한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어요. 그분은 절대 불평을 안 했어요. 프로젝트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대신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이 어려운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좀 이상했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그분이 불평 안 하니까 팀 전체가 긍정적이 되더라고요.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면 되지 뭐. 이런 분위기였죠. 그 팀은 어땠을까요? 성과가 좋았어요. 다른 팀보다 훨씬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달랐거든요. 불평하는데 쓸 시간에 해결책 찾는데 썼으니까요. 정주영도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실패가 되느냐 마느냐는 내가 결정한다. 포기하지 않고 해결하면 시련일 뿐이다. 이런 의미죠. 실천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하루 불평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불평을 말로 꺼내기 전에 3초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를 덧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피곤해. 이게 입에서 나오려고 해요. 3초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피곤하긴 한데 커피 한 잔 마시면 괜찮아질 거야. 출근길에 차가 막혀요. 짜증나. 이렇게 말하고 싶죠. 3초 멈추세요. 대신 이렇게요. 막히긴 하는데 이 시간에 오디오북이나 들어야겠다. 회사에서 일이 많아요. 일이 너무 많아 죽겠어. 멈추세요. 바꾸세요. 일이 많긴 한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해결해봐야겠다. 느낌이 다르죠? 전자는 에너지를 빼앗고 후자는 에너지를 만들어요.
말 한마디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예요. 저도 이걸 실천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진짜 힘들었어요. 불평이 습관이 돼 있어서 자동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계속 연습했죠. 3초 멈추고 바꾸어 말하고. 한 달 후에는 어땠을까요? 신기하게도 불평할 일이 줄어들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불평거리는 똑같은데 그게 불평거리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과제로 보이더라고요. 정주영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 중요한 건 문제를 대하는 태도다. 불평하면 문제가 커 보이고 해결하려 하면 문제가 작아 보인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오늘 하루만요. 불평 한 번 없이 지내보는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근데 저녁에 되돌아보면 놀랄 거예요. 하루가 훨씬 가벼웠다는 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느껴요. 당신 에너지가 달라졌다는 걸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하는 사람. 그게 바로 강한 존재감입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특징의 실천과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문제 해결자로 기억되는 사람 되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길 원하세요? 저 사람은 맨날 불만만 많아. 이렇게 기억될까요? 아니면 저 사람은 항상 방법을 찾아내. 이렇게 기억될까요? 차이가 엄청나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날 때마다 불평하는 사람. 처음엔 공감해줘요. 그래, 힘들겠다. 근데 매번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하게 돼요. 저 사람 만나면 기분만 다운되니까요. 반대로 항상 해결책을 가져오는 사람은 어떨까요? 만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있으면 희망이 생기거든요.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아우라예요. 정주영 회장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이것도 안 되면 저것을 하라. 해봤어? 해봐야 안다. 단순한 말 같지만 그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어요. 정주영은 87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문제 해결자였어요. 마지막까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추진했죠. 주변에서 말렸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쉬세요. 근데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의 존재 이유였거든요. 문제를 보면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불평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고 도전하는 것. 그게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저도 이제는 알아요. 어떤 에너지를 내보내느냐가 내 존재감을 결정한다는 걸요. 불평의 에너지를 내보내면 사람들이 멀어져요. 해결의 에너지를 내보내면 사람들이 모여들죠. 실천 단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한 가지씩 실천해보세요. 첫째 날은 행동이 먼저, 둘째 날은 장기적 시야, 셋째 날은 내 기준으로 살기, 넷째 날은 진정성, 다섯째 날은 타인 빛내기, 여섯째 날은 해결책 찾기, 일곱째 날은 전체 복습. 이제 오늘 배운 6가지 특징을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행동이 먼저다. 60%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완벽을 기다리지 마세요. 5분 규칙을 쓰세요. 생각은 5분, 그 다음은 행동입니다. 두 번째, 장기적 시야를 가지세요.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데이터예요. 5년 후를 보고 오늘을 선택하세요. 단기 게임이 아니라 장기 게임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내적 확신을 키우세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세요. 존경하는 사람 3명의 공통점에서 내 철학을 만드세요. 그게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네 번째,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완벽한 척 말고 진짜 나를 보여주세요. 약점을 인정하는 용기가 신뢰를 만들어요. 취약함이 연결을 만듭니다. 다섯째, 타인을 들어올리세요. 남을 빛나게 하면 나도 빛나요.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가능성을 믿어주세요. 비판보다 어떻게를 먼저 물어보세요. 여섯째, 해결책 중심으로 사세요. 불평 대신 대안을 제시하세요. 문제를 말할 때는 반드시 해결 아이디어도 함께요. 그게 당신을 문제 해결자로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뭘까요?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정주영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가난한 농가 출신의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죠. 근데 하루하루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자기만의 존재감을 만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타고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면 돼요. 작은 선택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6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서요. 가장 와닿는 것, 가장 필요한 것 하나만 골라서 일주일 동안 집중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제대로 해도 달라져요. 나는 어떤 존재감을 남기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불평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아니면 해결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완벽한 척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나요? 아니면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나요? 답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행동만 남았어요.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어요. 해보기 전엔 모른다. 해봐야 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요. 99%가 모르는 비밀, 이제 여러분은 알았어요. 비범한 아우라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일의 작은 선택, 작은 행동이 쌓여서 강력한 존재감을 만드는 겁니다. 정주영도 평범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평범하지 않은 선택을 했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사람을 믿고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게 그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없어요. 자신의 빛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의 빛을 찾아보세요. 오늘 배운 6가지가 그 시작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아우라를 기대할게요. 몇 달 후, 몇 년 후 당신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요. 오늘이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